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 자, 밀가격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매상고라고 표현을 했네요. 매상고. 어떤 물건의 가격이죠. 자, 그런데 어차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윤이라는 건 없어요. 추가 이윤은 없죠. 결국은 지금 여기서 제가 표현한 요 이윤이 곧 뭐가 되냐면요. 얘가 바로 지대가 되어서 임대료가 되어서 지주에게 귀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지대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책에 보니까 매상고에서 자, 생산비를 빼고 수송비를 뺀 값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제가 요 식을 한 번 더 풀어볼게요. 풀어보면 자, 그럼 지대라는 것은요. 밀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거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수송비를 뺀 값인데요. 자, 수송비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봤더니요. 단위당 수송비에다가 단위당 교통비죠. 자, 단위를 1km라고 한다면 1km당의 교통비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거리를 곱하면 전체 수송비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 책에는 지금 두 번째 요 식은 없네요. 그죠? 자, 근데 이번 21회 시험에서는 지금 제가 표현한 요 두 번째, 이 풀어놓은 요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또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윤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문제였었는데요. 여기다 쭉 대입해서 플러스가 나오면 이윤이 남는다라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제 남지 않는 뭐 이런 식의 계산 문제였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풀어드렸는데요. 보면, 튜넨이 앞에서 가정하기를 뭘 가정했었죠? 동그라미 3번에서 생산비와 단위당 수송비가 모두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었어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다 일정하다라면 결국은 이 지대를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는 뭐밖에 없다라고 하냐면요. 거리 x밖에 없다.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런 얘기예요.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요. 그만큼 뭐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수송비가 많이 들 것이고 수송비가 많이 들면 지대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도심에서 거리가 가까워서 수송비가 적게 들면 그만큼 지대는 높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은 뭐가 지대를 결정한다라는 단순한 이론이냐면요. 이 수송비가, 교통비가 지대를 결정한다라는 아주 단순한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지대설, 단순지대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수송비를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 바로 튜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넨은 결국 이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요. 어디에서 그럼 높다는 얘기죠? 이 지대라는 것이 임대료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셔도 도심에서 높죠.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우하향한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튜넨의 자, 지금 이 지대 이론을 지금 우선 가로 1번에 지대 결정에서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이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튜넨이요. 이렇게 지대 곡선이 결국 어떤 모양을 한다고요? 우하향하는 그죠?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우하향하는 모양을 한대요. 즉 도심에서 지대가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더라. 그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본 거죠? 수송비 때문이다. 도심에서는 수송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도심에 가까울수록 지대는 높을 것이고 오히려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그죠? 지대는 낮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우하향하는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요. 자, 도심으로부터 위치에 따라서 자,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틀려지더라는 얘기요. 경작대는 곡물의 종류에 따라서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틀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활동에 따라서도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틀려진대요. 즉 그렇다면 도심 가까이에 입지할수록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어떠냐? 훨씬 더 가파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튜넨이 지대 곡선의 기울기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도심 가까이에 있을수록 가파라지는데요. 자, 그 말은 도심 가장 가까이에 근교농업이라면 뭐 낙농업, 밀농업, 목축업 이렇게 곡물에 따라서 경작되는 농작물에 따라서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다 틀려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도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동심원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다 틀려지더라. 그죠? 우리 책에서는요.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요. 23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금 그린 그림을 보다 더 단순화시켜서 자, 도심 가까이에서 무슨 농업이 발생한다? 집약적인 농업이 발생하더래요. 그럼 도심 가까이에 집약적인 농업일수록 기울기가 훨씬 더 가파라요, 완만해요? 가파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집약적인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외곽에서는 오히려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동심원 모형 자 그려놓고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경작되는 농작물에 따라서요,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다를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뭐라고 해요? 도심 가까이 입지할수록 기울기가 더 어떻다고요? 가파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결국은 이런 얘기죠. 이 토지를 A, B, C, D로 구분을 했을 때요, 결국은 이 A라는 도심 가장 가까이를 근교농업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얘네들 다른 농업보다 훨씬 더 높은 뭘 지불했기 때문이죠. 지대를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있었기 때문이죠. 자, B라는 지점을 낙농업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 그죠? 얘네들보다 이 B 지점에서는 더 높은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토지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예를 들어 경매에다가 붙였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 땅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최고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입찰지대라고 부릅니다. 최고로 부를 수 있는 가격, 입찰 가격, 그죠? 이것을 입지론에선 입찰지대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내가 최고로 부를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초과 이윤이 뭐가 되는 수준까지 부를 수 있죠. 0이 돼버리는 수준까지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초과 이윤이 0이 돼버리는 수준의 그 지대를 입찰지대라고 불러요. 그러면 결국 이 A라는 부분에서는 근교농업이 가장 높은 입찰지대를 제시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지역에서 낙농업이, 그 다음은 밀농업이, 그 다음은 목축업이, 어때요? 가장 높은 지대 선만, 위의 선만 이렇게 쭉 연결을 했을 때, 그죠? 요 선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입찰지대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얘가 지금 지대곡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죠? 쭉 연결해 보니까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바로 우하향하는 모양을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우하향하는 모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 선을 보시면요. 그죠? 자, 우리 책에 단순화시켜 놓은 그림에서도요, 자, A라는 부분에서는 도심 가까이에선 집약적인 농업이 더 높은 입찰지대를 제시했다라는 얘기고, B라는 지점에서는 조방농업이 더 높은 지대를 제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도 이 위의 선만 쭉 연결을 했을 때 이 선을 무슨 곡선이라고 한다고요? 입찰지대 곡선이다. 그죠? 자, 입찰지대 곡선의 모양은 어떤 모양을 한다고요? 우하향하는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를 보인다라고 주장을 해요. 요 튀넨의 이 농업 입지를 그대로 도심에다가 적용을 하면요, 도심에도 마찬가지겠죠. 도시 안에 산업에다가도 용도에 따라서도 적용을 하면 도심 가장 가까이에 상업이 입지를 하면 그 다음 주거 입지, 그 다음 공업 입지, 위치에 따라서 그죠? 자, 높은 지대를 지불하고 있는 곳이 다 틀리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도 도심 가장 가까이를 상업이, 그 다음 지역은 주거가, 그 다음은 공업이 이렇게 자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장 높은 지대를 그 위치에서 제시했기 때문이고요. 요 위의 선만 쭉 연결했을 때 이것을 입찰지대 곡선이다. 자, 그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우하향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239페이지, 237페이지 자, 그 하단의 가로 2번에 지대 곡선이라는 부분을 한번 가보시면요, 이게 바로 이제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지대 곡선은 소작인이 그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지주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자 연결한 선을 말한대요. 이때 사실은 그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이 최대 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입찰지대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튀넨에 의하면 농촌 토지는 수송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위치의 토지가 좋은 토지이므로 시장에 가까운 토지일수록 지대가 높게 형성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따라서 지대는 수송비 절감분이 되며 지대곡선은 어떤 모양을 한다고요? 우하향하는 형태가 된다. 자, 4번에 지대곡선은 곡물이나 경제활동에 따라 그 기울기가 다 달랐죠. 도심 가까이에 입지한 것일수록 그죠? 오히려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어땠다고요? 가파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약적인 농업은 지대곡선이 가파르고 조방적인 농업은 완만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튀넨의 고립국 이론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결국은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하는 아주 단순한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렇게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우하향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심원적 모형을 최초로 이용해서 농업입지에 대해 설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요, 한 100년쯤 지나서 튀넨의 이 동심원 모양을 그대로 도시 내부에다가 응용한 사람이 발생을 해요. 자, 그게 나중에 우리 뒤에서 공부하시게 될 버제스의 동심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도시 내부가 외곽으로 도시가 이렇게 커져 나갈 때도요, 동심원 모양을 하면서 외곽으로 확대된다라는 것을 또 주장한 사람인데요. 바로 이 버제스의 이 동심원설이라는 것이 누구의 이론을 그대로 응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신 튀넨의, 그래서 튀넨의 이 바로 농업입지 고립국 이론에서의 튀넨의 그 동심원 모양을 도시 내부에다 그대로 응용한 사람이 바로 버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한번 이 부분이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거꾸로, 자, 이 튀넨이 버제스의 이론을 응용했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을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튀넨이 버제스의 이론을 응용한 것이 아니고요. 이 튀넨의 이론을 한 100년쯤 지나서 버제스라는 사람이 도시 내부에다가 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238페이지, 자, 가로 4번의 그 그림 밑에 검토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지대 결정이, 자,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대요. 튀넨은 굉장히 위치라는 것을 강조했죠. 위치지대설, 위치라는 걸 강조하면서 바로 이 수송비가 지대를 결정한다는